막대한 빚을 진 귀족으로 거대한 우주제국에 환생한 리암은 우주의 손가락 욕을 날리며 궁극의 악당이 되기로 맹세하고 악행을 위해 자신의 힘을 쓰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지만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어째선지 항상 자신이 파괴하려는 제국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 악당 짓이 이렇게 짜증날 줄이야? 이 이야기는 고마움을 모르는 아내와 자식에게 착취당하며 지루한 삶을 사는 한심한 중년 패배자 리암에게서 시작된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리암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가능한 한 휴가를 낸다. 그는 딸 카나미를 위해 자신의 꿈과 열정을 희생하고 감당할 수 있든 없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준다. 어느 날 리암의 상사가 그를 사무실로 불러 그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질책하지만 그는 회사의 끔찍한 환경을 감수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상사와 동료들의 괴롭힘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힘을 내 살아가지만 아내 미카가 딸 카나미와 스포츠 클럽에 있어야 할 시간에 웬 남자와 점심을 먹으며 낄낄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리암은 당장 미카에게 따져 묻지 않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 스포츠 클럽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묻습니다. 미카와 카나미 모두 서로를 옹호하자. 리암은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잊으려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일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의심이 남아있고 이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다음날 미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곳을 다시 찾아가고 이번에는 카나미와 함께 있는 그녀를 또다시 발견합니다. 카나미가 그들이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그녀가 남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됩니다. 카나미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리암은 혼란스러워하고 미카의 애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을 계속 따라가고 엄마와 딸은 그를 마치 집안의 가장처럼 대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리암은 미카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는 미카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카나미가 사고를 당했다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게 된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 딸이 현재 수술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의사가 와서 리암과 미카에게 카나미가 수혈이 절실히 필요하며 공교롭게도 카나미의 혈액형이 O형 RH라고 알린다. 미카의 혈액형만이 카나미와 일치했기에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리암은 밖에서 점점 더 의심스러워진다. 그의 혈액형은 AB형 RH+인데 과학적으로 AB형 RH+은 아드의 아버지가 O형 혈액형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리암에게 카나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어 카나미가 회복된 후 미카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미카는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그가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는다고 가스라이팅한다. 그는 가족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할 뿐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하지만 미카는 그의 직업은 좋지 않고 카나미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결혼 전에 항상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걸 상기시켜주네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미카는 그동안 리암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줄곧 혼자 아이를 키우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리암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고요. 솔직히 가나미 아빠가 누구냐, 바람을 피웠냐는 질문에 대답은 안 하고 가스라이팅만 하네요. 어쨌든 미카는 이제 지쳤어요. 여기 더 있다가는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나미와 함께 이 집을 영원히 떠나 새 아빠와 살기로 결심하죠. 리암은 미카에게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카나미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어린 악마조차 자기를 배신하며 다른 아빠가 더 좋다고 말한다. 가정이 무너지는 와중에 리암의 직장 생활도 최악으로 치닫는다. 상사는 그에게 회사 돈을 알 수 없는 은행 계좌로 횡령했다고 비난하며 며칠 전 병원에 급하게 가느라 PC를 켜둔 채로 놔뒀는데 누군가 그의 PC에서 돈을 이체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리암은 처벌을 받게 되고 해고는 물론 회사의 손실액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미카는 리암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핑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카나미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는 것은 물론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에게 양육비까지 요구한다. 리암은 옛 친구와 함께 좋아하는 로봇 메카 애니메이션을 보며 현실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상처 입은 마음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 상황이 나아지고 비록 다른 아빠를 더 좋아하지만 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고난과 희생이 신에게 보상받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신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에게 서서히 몸 안에서 죽어가는 병을 내리시니까요. 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감당할 돈도 없는 리암은 결국 포기하려던 찰나 눈부신 빛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상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미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대 또한 그의 상사였어요. 미카와 리암의 상사가 리암의 불행을 축하하는 장면은 그의 내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저 악몽이길 바라며 신에게 애원하게 만들죠. 그 순간 리암 앞에 한 미스터리한 인물이 나타나 그가 본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리암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복수하고 싶어하고 그런 그의 모습에 미스터리한 인물은 더욱 흥미를 느낍니다. 그 인물은 리암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리암은 더 이상 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 성격 때문에 그를 망쳐놨으니까요. 이 형상이 어떤 신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암은 그에게 두 번째 삶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그 삶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을 짓밟고 다니는 궁극의 악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가사의한 신은 이를 수락하고 그에게 환생할 5개의 다른 세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판타지 초자연 시대극 서부극 쥐라기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과 우주 전함 중에서 말이죠. 리암은 우주 전함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옛 친구들과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에 대해 토론하며 보냈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를 수락하고 리암에게 이곳은 과학과 마법이 공존하는 SF 판타지 세계이며 그가 행성을 통치하는 백작 가문의 자제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암이 계약서에 서명하자 신은 그의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을 로봇의 지배자이자 궁극의 우주폭군으로 만들기 위해 보냅니다. 리암이 눈을 뜨자 그는 수십 년 동안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저택의 테라스에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신비로운 신께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리암은 지금 아버지인 벤필드 백작이 통치하는 행성 히드라에 와 있어. 주거 지역은 완전히 식물로 둘러싸여 있고 리암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디스토피아적인 크리스마스 트리 테마의 집처럼 보여. 리암이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깜짝 놀라며 5번째 생일을 축하해줘. 엄마는 이동 마법을 써서 다른 방으로 데려가 생일을 위해 준비된 로열 케이크를 보여주고 선물을 줘. 큰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 작은 장치가 매달려 있는데 엄마는 그게 AI가 만든 로봇 주문서라고 해. 리암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장치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화면이 뜬다. 요약하자면 이제 메이드의 외모를 선택해야 해. 긴 선택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엄마는 모델을 고른 후 주문서를 제조업체에 보내면 자신만의 특별한 AI 로봇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녀의 은밀한 부위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죠. 정말 부적절한데도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리암의 아빠도 들어와서 생일 선물로 리암을 새로운 가주로 임명하고 부모는 제국 행성에서 여생을 보내게 해달라는 조건을 겁니다. 아버지는 리아무에게 부모가 없으면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또한 리아무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매달 용돈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리암은 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고 아버지는 곧바로 국내부 장관에게 연락해 공식 서류를 준비시키고 집안을 5살짜리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리암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하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이제부터 너를 돌봐줄 사람은 내 하녀가 될 거다. 그렇게 결정되자마자 그의 부모는 큰 짐을 덜어낸 듯이 도망치고 리암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권력 영향력 그리고 부를 얻었습니다. 한순간에 남자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리암은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은 어른이고
새로운 부모가 그를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제 악당 영주가 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신에게 감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그의 원래 삶이 망가진 이유가 모두 그 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재미를 위해 그의 아내 미카와 그의 상사를 조종했죠. 리암의 쇼가 끝나가자 신은 미카와 리암의 상사도 고통받을 때라고 결정한다. 손가락을 튕기는 단순한 동작으로 리암의 상사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다. 그가 사라지자 된 장녀는 돈줄을 잃고 몰락의 시작을 알린다. 이것은 악한 신에게 또 다른 재미있는 쇼의 시작을 알린다. 신은 자신이 원한 분노, 증오, 절망, 즉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산다고 밝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리암을 그 이 세계로 보냈고 그에게서 더 많은 즐거움을 갈망했다. 신이 리암의 영혼을 보낸 후 떠나기 위해 또 다른 차원의 문을 열 때 문이 닫히기 직전에 신성한 고양이가 몰래 방에 들어온 후 떠난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진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이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다시 리암의 평행우주로 돌아가서 이 대머리 링컨 똥덩어리가 자기네 고아 해적단의 화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바람에 우주 전쟁이 발발했어. 그의 메카 로봇들이 적들을 압도하려는 찰나 갑자기 리프 왕국의 제1공주 기사인 크리스티나가 전장에 나타나 적군을 버터 자르듯이 베어 넘깁니다. 그녀는 정면 공격을 쉽게 피하고 그녀가 선두에 서서 돌격하자 적의 전선은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해적들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가 자신의 왕국을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한편 리암은 맞춤형 AI 로봇을 봤는데 커다란 인형 포장 안에 배달됩니다. 간단한 터치로 포장은 평범한 모습의 메이드로 변신하고 자신을 막이라고 소개합니다. 시간 낭비 없이 리암은 바로 새로운 메이드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집사장이 왜 그러냐고 묻자 상품 검수라고 둘러댄다. 혼자서 검수를 계속하고 싶었던 그는 마기를 데리고 놀이방으로 가서 평범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정말이다. 그날 밤 리암은 마기에게 차를 준비하고 마사지를 해주고 심지어 목욕까지 시키는 등 온갖 일을 시킨다. 이러다가는 튼튼한 아이가 KFC 할아버지처럼 되겠어. 수상은 놀이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전히 걱정하며 리암을 점점 더 걱정스럽게 지켜본다. 불안해하는 그를 알아챈 리암은 5살짜리 몸이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킨다. 정신은 36세 어른이니까. 이 말을 들은 마도사가 그에게 정정하며 이 제국에서는 50세에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세가 넘어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또한 이곳 사람들은 버이엄 6교백년을 산다고 언급하는데 그제서야 리암은 이해가 됩니다. 이 세계가 환경 보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고려하면 그들 주변의 모든 것은 푸르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리암이 AI와 너무 편안했다는 것을 본 수석시종장은 나서서 제국은 인공지능을 혐오한다고 경고합니다. 리암 같은 귀족이 AI 인형과 너무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면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궁금해진 리암은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시종장은 과거의 인공지능에 의해 인류가 거의 전멸할 뻔했다고 설명합니다. 혼란스러워진 리암은 그들에게 로봇의 3원칙이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리암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전혀 모르는 체인벌린은 그를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바로 그때 리암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깨닫습니다. 노인은 그 어두운 시대의 용감한 전사들이 악성 AI에 맞서 싸워 기적적으로 승리했고 결국 제국을 세웠다고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제국이 AI를 그토록 싫어한다면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리암의 어머니는 그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선물했을까요? 그랜드 체인벌린은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리암이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므로 마침내 가혹한 진실을 말합니다. 리암의 부모님은 그를 버리고 도망쳤고 대대로 그들의 가문을 짓눌러온 막대한 빚을 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분명히 리암의 증조 할아버지는 현명한 통치자였지만 후계자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 후계자가 모든 걸 탕진했어. 그 후로 가문의 빚은 계속 불어만 갔지. 집사님은 이 행성이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고 예상하셔.
이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리암은 재산도 권력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악덕 영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편 술집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영주 리암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민들은 영원히 귀족들의 소나기에 놀아나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바텐더 여자는 5살짜리 아이가 이전 영주들만큼 악독할 리 없다고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나라가 또다시 고통의 시대를 겪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강하게 반박한다. 리암은 왜 자신처럼 겨우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부모님이 빚을 떠넘기려고 자신을 낳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집사가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하자 리암은 전생처럼 이용당하고 학대받다가 버려질 운명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와 아마기는 이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 같으니 살아남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리암은 제안합니다. 그는 권력을 얻어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겠다고 맹세하며 다시 한번 아마기에게 그의 파트너로서 그의 곁에 서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기는 자신의 유일한 의무는 그의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그의 메이드로서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마기가 혹시라도 엇나갈 경우를 대비해 그가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명령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리암은 자신만의 로봇 3원칙을 세우고 메이드 로봇 3원칙이라고 명명합니다. 첫째, 그녀는 주인을 해치거나 주인이 해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둘째, 주인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셋째 앞선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후 리암은 아마기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AI인 그녀가 행정과 통치에 대해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녀는 교육 캡슐을 활용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캡슐을 사용하면 리암은 6개월 만에 10년치의 지식을 뇌에 주입할 수 있고 동시에 신체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 리암은 실행하기로 하고 아마기에게 자신의 영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겨 영토를 책임지게 합니다. 궁정장관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리암의 재치와 AI의 고도화된 지능이 합쳐진 논리에 맞서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리암은 교육 캡슐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아마기에게 마지막 질문을 한다. 이 세계 AI도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에서도 AI는 인간의 행동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고 리암은 캡슐에 들어가 다음 6개월 동안 동면 상태에 들어간다. 안내자라고 주장하는 수수께끼의 신은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사는 초연한 존재다. 이미 리암,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연인으로 충분히 즐긴 그는 다음 대상을 찾아 다시 지구로 향하고 그곳에서 인생 최고의 식사를 하려는 국수 가게의 젊은 여성을 눈여겨본다. 그런데 젓가락을 쪼개는 순간 젓가락이 짝짝이로 갈라지는데 일본 문화에서는 흉조로 여겨지며 불운이나 심지어 죽음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젓가락이 짝짝이로 갈라진 이유는 안내신이 그녀에게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사소한 일에도 그런 감정이 솟아나는 걸 즐기기 때문입니다. 한편 리암의 세계에서는 리암의 메이드 아마기가 그의 교육 캡슐 앞에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캡슐이 열리고 리암은 깨어나 자신이 2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캡슐의 야간 양육 프로그램 덕분에 신체가 성장하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암에게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장한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아마기는 그에게 재활 훈련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 후 리암은 자신의 영토인 벤필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묻고 아마기는 그에게 영토의 현재 경제 상황을 보여줍니다. AI 로봇으로서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벤필드를 제대로 통치했기 때문에 리암은 그녀를 칭찬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으로 발전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함께 밖으로 나가 그녀가 벤필드 군대를 위한 우주 정거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동 로봇과 우주선이 주둔할 수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도크도 건설했습니다. 리아무는 하늘에 떠 있는 도크를 열렬히 방문하고 미래에 자신이 탈 수 있고 또 탈모바일 나이츠의 광경에 완전히 매료되어 로봇을 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합니다.
아마기는 그를 위해 준비하고 배우기 쉬운 기본 컨트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동은 마법에 의존하며 기본적으로 리아무가 상상하는 움직임대로 로봇은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리아무는 그에 따라 신중하게 모바일 다이츠를 정거장에서 내리고 쉽게 걸어 다닙니다. 잠시 후 그는 지루해져서 아마기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전투를 연습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준비하고 그에게 검을 장착시키고 반필드 군의 마시타 대장을 리아무의 스파링 상대로 소환합니다. 리아무는 신나게 공격을 시작하여 마시타의 방패를 전력으로 때려 그를 땅에 처박히게 합니다. 리암은 마시타가 일부러 져줬다는 걸 깨닫고 이 군인에게 애 취급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리암은 그에게 싸움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례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결투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한 마시타는 일어나 제대로 방어하고 순식간에 리암의 무기를 빼앗아 땅에 눕혀 경기를 끝냅니다. 이 패배로 리암은 더 나은 조종사가 되려면 자신의 전투 기술을 쌓아야 한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집사에게 전투에 능숙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줄 교관을 연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집사는 영주에게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리암은 생각이 다르고 더 이상 약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억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당 영주가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강해지기를 원하며 카타나를 든 야스시라는 남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임명합니다. 리암은 야스시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최고의 검객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하고 이에 야스시는 최고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없다는 철학적인 연설을 시작합니다. 아마기는 느끼한 남자를 의심하지만 리암은 걱정 말라고 하고 야스시에게 훈련을 받기 시작한다. 검의 달인 야스시는 먼저 그가 섬광의 길이라 부르는 비법을 시연한다. 칼자루를 잡고 칼을 살짝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데 순식간에 주변의 통나무들이 모두 반으로 갈라진다. 리암은 처음에는 그 남자가 너무 빨라서 칼을 뽑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기에게 눈으로 녹화한 슬로우 모션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칼을 뽑지도 않았다. 아마기의 최첨단 카메라가 야스시의 기술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리암은 더욱 흥미를 느끼고 야스시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야스시가 사기꾼이고 통나무는 이미 그가 미리 잘라놓았다는 것이다. 안내시는 자신의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다. 어쩌면 야스시를 이곳으로 보낸 것도 그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간절히 기다린다. 한편 여기서 크리스티아나는 적 해적단으로부터 평화회담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적하 해적단의 지휘관 고세와談判을 짓기 위해 함대를 이끌고 적 기지로 향하죠. 하지만 고세는 평화를 빌미로 크리스티아나를 불러들여 그녀의 방비가 허술한 고향 행성 미스테리아를 공격하려 했던 겁니다. 잠시 후 수천 척의 해적선이 크리스티아나의 행성에 접근하고 연합군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죠. 고세는 연합군이 크리스티아나의 행성을 위협으로 여겨 자신과 손을 잡고 그녀를 배신했다고 밝힙니다. 연합군의 모든 함선이 크리스티아나의 우주선을 겨냥하죠. 고세는 연합군을 설득하는 데 약간의 돈이 들었을 뿐이라며 크리스티아나의 통치는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말을 따른다면 그녀의 행성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사기꾼 밑에서 리암이 수련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지만 당연히 섬광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인 무술은 통달했지만 그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악당 영주가 되도록 도와줄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수시 사부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리암을 얼마나 쉽게 속여왔는지 자랑합니다. 리암은 여전히 자신이 아무 기술도 없는 불황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는 얼마나 많은 돈을 얻었는지 기뻐하며 이 쉬운 돈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리암이 스승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러 돌아옵니다. 그는 스승에게 섬광의 길 기술이라는 복잡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수시 사부는 기본기를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한 그가 계속해서 고급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그를 학교에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리암은 즉시 스승에게 자신의 무지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며 자신이 바보임을 인정합니다. 정말 바보 맞죠?
그는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우수시 사부는 돈줄이 마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간청을 멋지게 들어줍니다. 용서를 받은 리암은 서둘러 스승을 혼자 내버려 둡니다. 우수시 사부는 리암이 떠난 걸 눈치채자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리암이 가르쳐 달라는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실토합니다. 그때 리암이 사과하는 의미로 돈을 더 주려고 돌아오자 배고픈 사부는 돈을 받고 리암은 마침내 떠납니다. 사부는 돈을 더 받게 되어 매우 신이 났습니다. 기뻐하는 와중에 리암이 다시 돌아와 내일 수업에 못 온다고 알리자 우수시 사부는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다. 당연히 돈줄이나 다름없는 리암이 의미 없는 수업에 안 온다는데 싫을 리가 없죠. 궁으로 돌아온 리암은 왕좌에 우아하게 앉아 배움의 스트레스에 한탄합니다. 그때 이마에지니 티만스의 경제보고서를 통해 부채는 그대로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생산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리암은 그녀의 노고를 인정하며 그녀에게 정부 일을 더 자주 맡길까 생각한다. 아마기는 이 말을 듣고 기뻤지만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그에게 복지 프로그램 보고서를 보여주며 결과가 기대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 한탄한다. 리암은 이 사실에 놀라며 누가 이 실패를 책임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잠시 후 이상한 얼굴의 못생긴 난쟁이가 나타난다. 리암은 즉시 그에게 그러한 실패에 대한 변명을 말하라고 한다. 처음에 난쟁이는 이리의 일에 대해 놀라지만 곧 횡령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는 그의 재정 은폐 및 조작에 대해 상기하게 된다. 이 말을 들은 난쟁이는 리암이 아직 이런 일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한다. 그는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리암은 그에게 그건 거짓말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게다가 저 친구는 일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그 비용을 감수했다고 주장하네요. 그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리암은 왜 이전부터 쓰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선택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 업체가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 좀 그만해. 거짓말에 질린 리암은 그에게 업체에 뇌물을 주는 다른 부패 행위에 대해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비난이 계속되는 동안 리암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재능이 있는 이 부패 관리로부터 한두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뚱땡이는 리암이 생각했던 것만큼 재능이 없었어. 이매해지는 그에게 난쟁이 부하 직원이 연루된 이전 횡령 사건에 대해 알려줘. 그는 전적으로 부하 직원의 지시라고 주장하지만 사건 내용대로 리암과 오메고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하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믿고 있어. 특히 횡령 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리암은 난쟁이가 횡령을 빠져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하를 숙청한 것에 분노해. 겁에 질린 뚱땡이 난쟁이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오메고 같은 인형들은 인류의 적임으로 믿지 말라고 리암에게 애원해. 분노에 휩싸인 리암은 칼을 집어들고 뚱땡이에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부하를 숙청하는 걸 좋아하냐고 다그쳐 물어. 리암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뚱땡이는 자신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고 심지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둘러대. 저렇게 중얼거리는 와중에도 리암은 검을 뽑아드는군. 그러자 뚱보는 태세를 전환해서 리암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건 자기 같은 영주들 덕분이라고 말하는군. 하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리암이 놈을 베어 죽여버려. 그는 숨이 끊어진 영주에게 자기 백성이나 돈에 손댈 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고 소리치지.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이매진이 그를 진정시켜.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모든 부패한 관리들을 조사하라고 명령해.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알려줘. 반면에 그녀는 대신 인형을 대량으로 준비하라고 제안하면서 인형 30개가 통치나 다른 보조부서에서 그에게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어 땅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주장해. 이 말을 듣자마자 리암은 바로 동의합니다. 잡종 고양이는 사람들이 이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암은 진전만 있다면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날 밤 리암이 부패한 관리를 죽였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리암이 의무 교육을 3년에서 6년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로 인해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학교 건설에 투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암이 10살이라는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리암은 무술을 완전히 익혔기 때문에
마침내 거대한 트랜스포머 같은 기계들을 조종하려고 시도합니다. 불행히도 그의 가짜 스승이 때맞춰 나타나 다른 사람들도 다룰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계를 타겠다는 그의 꿈을 폄하합니다. 대신 그는 리암에게 다른 누구도 다룰 수 없는 더 강력한 것을 제어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리암은 바로 동의합니다. 기지 대장에게 아이디어를 구하자 대장은 구형 수동식 모델 기계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대장은 그의 증조부가 조종했던 기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리암은 증조부의 기체를 물려받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야스시는 보물을 찾아 신사로 향하고 엉터리 훈련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리암이 실제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리암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돈줄을 계속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미 없는 과제를 더 많이 만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작위로 팔을 벽에 대고 이는 고대 시대의 것 같은 모바일 나이트를 드러내는 비밀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야스시에게 이것은 리암을 바쁘게 만들어 돈을 계속 벌어들이는 데 필요한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가이드라고 알려진 사악한 신은 평소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찾고 지구로 향하고 그곳에서 스타벅스 주문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쉽게 불쾌해하고 화를 내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안내인은 그 남자의 부정적인 감정 맛을 좋아하지만 더 고급스러운 무언가를 원해. 리암의 세계로 돌아와서 야스시는 이미 리암에게 훈련을 위해 에비드라는 고대 모바일 나이트를 수리하라고 지시했어. 그리고 리암은 그에 따라 준비를 마쳤지. 리암은 집사 브라이언이 옆에 서 있는 가운데 스승의 가짜 궁극기인 플래시를 연습하고 있어. 브라이언은 에비드가 리암의 증조 할아버지의 기체라서 기뻐하면서도 그렇게 오래된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리암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반대해. 하지만 리암은 자신이 가장 오래된 기체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조종 실력이 최고가 될 거라고 확신해. 참견하기 좋아하는 브라이언은 리암에게 그 엉터리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낭비라고 말해. 하지만 리암은 최선을 다해 계속 훈련하면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 한편 아마기는 모바일 나이트 아비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야스시와 그의 훈련 방식에 대해 얼마나 회의적인지 드러냅니다. 그녀는 야스시가 검사라는 것조차 믿지 않죠. 하지만 리암님께서 아비드를 수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고물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후 무기 공장 엔지니어인 나야 스칼린 중위가 팀과 함께 아비드를 수리하기 위해 리암의 행성에 도착합니다. 리암은 그녀를 공항에서 만나 행운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야스는 아마기를 알아보고 어째서 AI 인형이 백작 바로 옆에 서 있는지 궁금해 하매합니다. 리암은 나이아스의 반응에 불쾌감을 느끼고 자신이 AI 인형을 소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든 처벌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아스의 반응을 잘못 읽었습니다. 나이아스는 사실 안드로이드 팬이었고 아마기를 보자 완전히 흥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마기의 맞춤 제작 기능에 감탄하며 변태처럼 여기저기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마기의 치마를 들추려다 선을 넘을 뻔하지만 리암이 때맞춰 막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아비드가 있는 창고로 향합니다. 니아스는 처음 보자마자 이 기계는 죽은 목숨이라며 리암에게 수리하는 데 돈을 낭비하지 말고 새 기체를 사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리암은 그녀의 공장 불량품은 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탈 모바일 나이트는 아비드뿐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니아스는 부품 재고가 없어서 이 기체를 고치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로봇은 일반 로봇보다 훨씬 커서 이 고철 덩어리를 되살리려면 리암에게 많은 비용이 들 거라고 니아스는 생각합니다. 리암은 필요한 돈이 충분하고 부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형 부품을 최신 모델 부품으로 교체하여 아비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얻어내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야스시가 리암에게 모바일 나이트 수동 조종법을 엄격하게 익히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니아스에게 조종 장치를 수동으로 유지하고 모든 보조 기능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또한 니아스에게 로봇의 주먹을 분리하여 로켓처럼 적에게 날아가게 하는 로켓 펀치와 같은 특별한 기술을 추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야스시가 에이빗 수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보려고 창고에 옵니다. 그는 니아스를 보자마자 눈을 뗄 수 없었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이 변태는 니아스가 모든 부적절한 면에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코피를 흘립니다. 그는 재빨리 코를 닦고 자세를 고쳐 니아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러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는 리암과 이야기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야스시는 계속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대담하게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야스시는 또 무시하고 리암의 어처구니 없는 필살기를 에이빗에 넣는 게 왜 불가능한지 계속 리암과 얘기하네. 니아스를 설득하려고 리암은 그 일에 필요한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해. 그러자 니아스는 마침내 동의해. 니아스의 원래 계획은 처음부터 리암에게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내는 거였거든. 야스시는 리암과 첫눈에 반한 그녀가 마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처럼 서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질투심에 불타올라. 그래서 리암에게 훨씬 더 멍청하고 끔찍한 훈련을 시켜서 벌 주기로 결심해. 이번에는 아주 짓궂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이제부터 리암에게 눈을 가리고 훈련하라고 말해. 미끄러운 통나무 위에 리암을 세우고 흐르는 강에 띄워보내. 리암이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동안 야스시는 특수 제작한 테니스공 발사기로 테니스공 수십 개를 쏘아대기 시작해. 물론 지금 이 남자가 하는 짓은 될 뻔한 자기 여자친구를 가로챈 리암을 일부러 괴롭히는 거야? 하지만 리암을 더 훌륭한 검투사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둘러대죠. 리암은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검에 무게추까지 달아놓으니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계속 연습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날아오는 테니스공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한편 해적 지휘관 고아스는 자신의 전함 감옥으로 가서 크리스티아나 공주를 포함한 많은 여성을 붙잡았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크리스티아나에게는 특별히 보물섬에 도착했으니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나에게 바싹 다가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온몸이 떨릴 정도라며 그녀를 자신의 보물에 추가하고 싶다고 밝힙니다. 그는 크리스티아나를 실험실 조수의 실험실로 끌고 가서 자신의 옛 애완동물 방문을 열어 훼손되어 괴물로 변해버린 흉측한 여자를 보여줍니다. 이 뒤틀린 해적 때문에요. 고아스는 그녀를 배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크리스티아나를 자신의 새로운 애완동물로 만들겠다는 속셈을 드러냅니다. 새로운 장난감을 고문할 시간이 충분한 그는 조수에게 제안을 구하고 조수는 크리스티아나의 다리를 먼저 잘라 완전히 불구로 만들자고 합니다. 고아스는 크리스티아나의 눈을 도려내 손바닥에 이식하는 더욱 교활한 계획을 생각해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고 고아스가 끔찍하게 만든 여성들이 보관된 수많은 시험관을 발견합니다. 영웅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몇 주가 지나고 니아스는 에이비드의 수리를 완료하고 리암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커스터마이징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아스는 리암을 에이비드의 조종석 안으로 데려가 이 모바일 나이트를 조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그녀는 상의를 벗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어떻게 리암에게 그녀가 가진 신성한 보물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리암은 시선을 피하면서 그녀의 지시를 따르고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로봇은 재빨리 리암을 스캔해서 조종사로 등록합니다. 이제부터 리암 외에는 누구도 이 로봇을 조종할 수 없다는 뜻이죠. 신이 난 리암은 첫 발을 내디디려 하지만 바로 넘어집니다. 나이아스는 에이비드에는 자동 균형 유지 장치 같은 자동 보조 기능이 없다고 설명하죠. 그래서 신형 로봇과는 달리 리암은 간단한 전진 버튼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다고 나이아스는 말합니다. 리암이 어떻게든 이 낡은 고물 덩어리를 완전히 익히게 되면 자신의 몸을 움직이듯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요. 의욕을 느낀 리암은 일어나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나이트의 균형을 꽤 잘 잡네요. 그가 로봇을 참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나이아스는 이 로봇을 제어하려면 강력한 정신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합니다. 집중을 돕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조종 장치를 다시 조정하는데 그러다 실수로 그녀의 가슴이 그에게 닿게 됩니다. 리암은 완전히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에이비드는 마치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입니다.
그 손짓을 보고 나야스는 리암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깨닫지만 리암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야스시는 이 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조종석 안에서 중위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죠. 하지만 브라이언은 드디어 스승님이 진짜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자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야스시는 리암을 저주하며 분노에 휩싸여 리암에게 더욱 격렬한 훈련을 시키죠. 며칠이 지나도 리암은 스승님의 비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자신이 재능이 부족한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아마기는 야스시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최근 야스시의 신뢰성에 얼마나 의문을 품고 있는지 리암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야스시를 완전히 신뢰하는 리암은 스승님의 신뢰성을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으며 야스시의 비법에는 마법이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리암은 통나무를 자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마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마력을 칼에 불어넣고 마력으로 통나무를 자르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 끝에 그는 결국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 리암은 야스시에게 자신이 얼마나 배웠는지 보여주고 싶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칼을 휘둘러 나무를 베어 보이려 합니다. 야스시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이었을 텐데 어째서 리암이 나무를 벨 수 있는 걸까요? 속으로는 리암의 힘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며 아직 이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멀었다고 말합니다. 몇 주 후 리암은 아마기와 함께 우주 전함에 타고 있다가 자신의 영토 내에 버려진 작은 행성인 무카이가 해적 함대의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부하로부터 받습니다. 무카이는 에너지 생산 기지로만 사용되던 곳입니다. 무카이에 주둔한 군대는 해적들이 내보낸 모바일 나이트와 교전 중이지만 병력 수가 적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부하는 보고합니다. 아마기는 중력 등을 이용하여 무카이의 사각지대에서 해적들을 매복 공격하자고 제안하고 리암은 그녀의 계획에 따라 모든 함선의 해적들을 포획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자신은 전선에서 기지를 방어하러 갑니다. 브라이언은 리암의 명령을 엿듣고 목숨을 걸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리암은 겁쟁이가 아니야. 게다가 그는 전설적인 사무라이에게 훈련받은 검투사라고 생각하기에 제국의 자신이 가진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해.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모바일 나이트 어비드에 탑승하여 무카이로 출발해. 적의 사각지대에서 그들을 공격하여 적들이 그를 발견하기도 전에 모바일 나이트들을 하나씩 베어 넘겨. 순식간에 그는 적의 수를 줄이고 멋을 내기 위해 빔 라이플이라는 필살기를 사용하여 적 해적에게 플라스마 광선을 발사해. 그 후에야 그는 비법인 섬광의 길을 사용하여 멀리서 수십 명의 적을 파괴하고 해적들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배로 후퇴하기 시작해. 리암은 또 다른 필살기인 로켓펀치를 발사하는데 그 자체로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리암은 그걸 좋아하지 않아. 그는 바로 그 순간 니아스에게 전화해서 주먹 미사일이 아니라 던질 수 있는 주먹을 원했다고 불평해. 아마기가 대화에 끼어들어 적 함선의 선천포로 도차에 포획하지 못했다고 리암에게 보고합니다. 30%는 파괴되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리암은 이를 승리로 여기고 아마기에게 부사령관으로서 훌륭히 해냈다고 칭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원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료이고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세는 부하로부터 리암의 승리에 대해 듣고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는 리암의 역량을 분명히 과소평가했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그자는 리암이 두 손 모아 빌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하지만 그자의 나약한 자존심을 더 건드린 건 리암에게 패배한 후 아군 함대가 전장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부하에게 아군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모든 함선을 발진시켜 그 함대를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본보기로 삼아 누구도 감히 해적에게 불복종하거나 깔보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일단 그는 최근에 얻은 장난감 크리스티아나 공주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매 합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끔찍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눈은 이제 손바닥에 달려있죠. 한편 리암은 자신의 주력 전함으로 돌아와 아마기에게 해적과의 전투를 아주 즐겼다고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아마기는 주군께서 첫 전투를 수월하게 치르신 것을 축하하며 자원 행성을 성공적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리암은 해적선을 납포까지 해서 기쁩니다. 제국의 법에 따라 이제 그건 그의 소유가 될 테니까요. 해적선 안에 있는 보물을 혼자 차지할 생각에 리암은 몹시 들떠 있었지만 짐칸에 금 같은 흔한 물건이 없다는 걸 알고 크게 실망하죠. 아마기와 브라이언은 짐칸에 있는 자원이 금보다 훨씬 귀중하다며 리암을 격려합니다. 짐칸에는 오리하르콘 아다만틴 미스릴 같은 희귀 금속이 가득 실려 있었거든요. 이 금속들은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는데 멍청한 리암은 금화나 다이아몬드가 가득 든 상자를 원하죠. 업에 뻔한 거 말이에요. 하지만 아마기에 따르면 이 세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전혀 귀하지 않아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인 탄소로 만들어진 결정체일 뿐이거든요. 아마기는 계속해서 금 또한 이온화 경향이 낮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 녀석이 교육 캡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뭘 배운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리암은 마침내 이해하지만 여전히 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브라이언에게 전생의 욕심을 채울 수 있도록 금을 좀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브라이언은 리암에게 전자장치 생산 시 레이어링 재료로 사용되는 금이 재고에 충분하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리암은 브라이언에게 남은 금을 금화로 바꾸라고 명령하며 자신의 침실을 금화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욕망과 꿈을 표현합니다. 형님은 이제 30살이고 전생의 나이까지 합치면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기처럼 행동하네. 정말 미쳤어. 하지만 어쩌겠어. 주군의 소원은 종의 명령이지. 아마기는 잠시 리암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이 버릇없는 애송이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보여줍니다. 리암이 브라이언에게 희귀한 금속을 사용하여 쓸모없는 옛날식 화려한 검을 만들어 달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아마기는 군대를 파견했을 때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그에게 말하며 방해합니다. 홀로그램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녀는 리암에게 그의 영토에 있는 현재 전함수를 보여주는데 그 수는 10천 천척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건 3천척도 안 되고 긴급 출격 가능한 건 2천척뿐이라고 하더군요. 2천척으로 해적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에 리암은 놀랍니다. 대부분은 리암 본인이 모빌 나이트를 써서 적들을 몰아냈지만요. 해적들이 가난하다고 얕잡아 본 것도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죠. 리암은 아마기의 전투 전략도 도움이 되었다며 칭찬합니다. 진지하게 리암은 쓸모없는 낡은 함선들을 없애버릴까 고민하고 아마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즉시 반대하며 7천척이나 되는 함선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적들이 얕잡아 볼 거라면서요. 아마기와 브라이언은 이 문제로 격렬하게 논쟁하지만 결국 리암은 예상대로 아마기의 편을 들어 해적들에게서 빼앗은 희귀 자재를 팔아 얻은 돈으로 중고 전함을 사자는 그녀의 제안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가 브라이언의 판단을 믿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브라이언의 조언을 따랐다가 이 지역의 이전 책임자 리암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만들어 리암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기 때문이야. 다른 행성에서 니아스는 투자자들에게 그녀의 제조팀 제7무기 공장이 개발한 최신 전함을 선보이기 위해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어. 하지만 디자인과 색상이 뭐랄까 좋게 말해서 엉망이라 투자자들은 그녀의 전함이 다른 공장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사실조차 신경 쓰지 않아. 니아스의 발표 후 제3무기 공장의 엔지니어인 울리시아가 그녀의 전함을 공개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니아스의 것보다 1000배는 더 멋져 보여. 최고급 인테리어는 물론 특히 귀족들을 위해 설계된 고급 주거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 당연히 투자자들은 만장일치로 울리시아의 전함을 군대에 선택했고 니아스는 그녀에게 밀려 완전히 부끄러움과 굴욕감을 느껴. 그녀는 전함의 성능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패배한 거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사한테 혼나기 싫었던 그녀는 또다시 리암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조종해 자기 배들을 전부 사게 만들면서 속으로 완전 멍청한 호구라고 생각한다. 안내자가 또다시 나타나 여느 때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먹잇감으로 찾아다닌다. 그는 하루 종일 발로란트나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욕설을 퍼붓는 남자를 발견한다. 그에게서 맛있는 아기를 좀 얻은 안내자는 큰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리암의 세계로 향한다. 지난 몇 년간 리암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안내자가 리암의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리암 영토의 성장에 완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미발견된 고대 유적지 같았던 마을을 이 멍청이가 어떻게 현대 도시로 탈바꿈시켰는지 궁금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자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예전에 검성으로 위장시켜 리암의 길에 보냈던 쓸모없는 사기꾼을 떠올리며 그는 가이가 리암을 완전 루저로 만드는데 뭔가 기여했을 거라는 희망을 품는다. 안내자는 말할 것도 없이 화가 났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건 상상도 못하겠지. 한편 시민들은 영주에 대해 좋은 말들을 하기 시작해. 그들은 술집에 들어가 리암이 어떻게 해적들을 잡고 심지어 그가 잡은 해적들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얻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그는 정말 아버지와는 다르고 그의 통치 방식이 그들에게 아주 잘 맞아. 하지만 그 술집에는 리암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야스시 완전 사기꾼이지. 그는 온 힘을 다해 자기 제자대에 불평해. 점원은 그가 얼마나 좌절하는지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해. 스승인 자신은 아무리 검수를 가르쳐도 제자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데 희한하게도 실력이 계속 는다는 겁니다. 여자는 제자가 잘하는 게 왜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스승에게든 좋은 일일 텐데요. 글쎄요, 사기꾼 스승 말고는 그렇겠죠.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삼류 잘 쳐줘봐야 이류 검사밖에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암은 점점 인류 검사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습니다. 리암이 자기 정체를 눈치채고 속는 척하는 거거나 아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알게 되거나 어떤 가능성이든 그에게는 파멸을 의미하는 거니까. 안내자는 피드백을 보러 안으로 들어와요. 그의 계획대로 되는 일도 없고요. 그는 리암에게 형편없는 스승을 보냈지만 리암의 삶은 그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죠. 둘 다 한탄하는 동안 리암은 집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는 한 번에 여러 그루의 나무를 베고 신나하죠. 자신이 더 나아졌다는 건 알지만 바보는 여전히 야스시가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마기에게 야스시와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는지 묻지만 아마기는 차이를 못 느껴요. 좋은 일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걸 아니까 그는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빚만 잔뜩 남기고 떠난 부모의 아들로 환생했지만 지금은 검술 실력이 뛰어납니다. 빚도 어느 정도 갚기 시작했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게 안내자 덕분입니다. 그는 안내자에게 감사하지만 그의 감사함은 안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불행을 먹고 사는 존재에게 감사함은 독과 같으니까요. 그는 죽을 것 같아서 부정적인 기운을 얻을 만한 사람을 찾아 주위를 둘러봅니다. 다행히 야스시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리암이 실패해야만 하는 거지. 그는 사람이 실패하기 가장 좋은 때는 성공 직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그래서 리암이 거의 성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겪을 불행이 훨씬 커지도록 하려는 거야. 성에서 아마기는 리암에게 제국군이 오래된 무기를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러 와. 중고 무기가 필요하니 제국군에게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리암에게는 좋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있어. 안내자가 바라는 몰락의 조건일 수도 있는. 교환 조건은 그 자가 제국군 일부도 데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멍청한 군인들을 얻는 건 그에게 손해지만 아마기는 그 군인들이 교육을 받았고 쓸모 있을 거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를 진행하죠. 안내인은 군인들이 도착하면 그에게 반기를 들기를 바라며 지켜봅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몰락이 될 거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 봅시다. 다음 날 야스시는 심한 숙취로 깨어납니다. 술 마신 걸 후회하지만 나이스가 찾아오자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죠.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녀는 리암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그래야 그에게 터무니없는 무기를 팔 수 있으니까. 반면에 야스시는 그녀가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멋있어서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제발 거울 좀 봤으면 좋겠네. 그들의 대화는 망상과 어리석음 사이를 오가죠. 결국 그녀는 그에게 리암의 패티시가 뭔지 물어봐요. 만약 그녀가 리암 주변에서 그걸 한다면 그가 그녀의 무기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무기를 살 만한 게 뭐냐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가 그에게 여자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묻는다고 생각해요. 그는 대화를 피하려고 해요. 자기 패티시를 말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 끈질기죠. 그는 그녀가 자기를 엄청 좋아하고
자기 곁에 없는 걸 상상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죠. 그는 그녀에게 짧고 야한 치마를 좋아하고 화려한 속옷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는 타이트한 정장과 심지어 어떤 종류의 스타킹을 좋아하는지까지 말하죠. 그녀는 그가 리암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리암을 만나러 가죠. 화려하고 매혹적인 모습으로 속이 비치는 짧고 타이트한 치마를 입고요. 야한 속옷이 비치는 꽉 끼는 옷까지 입었는데 저 여자한테는 눈길조차 안 주잖아? 고양이만도 못한 여자한테 왜 관심을 갖겠어?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지. 있는 대로 다 흔들며 꼬시려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하네. 무기에 대해 설명하지만 그는 살 생각이 없어. 방금 제국군에서 사들였거든. 세 번째 무기마저 안 통하자 화를 내는군. 제발 자기한테서 뭐라도 좀 사달라고 애원하네.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고 흔드는 거에 흥분하는 대신 짜증을 내네. 전생에 자기 부인도 저런 속옷을 가지고 있었던 걸 떠올리는군. 밤에 자기한테는 안 입었는데 바람 피우는 남자 만나러 갈 때 입었다는 거겠지. 표정이 변하네. 좋아하는 줄 알지만 아니 지금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고 저런 모습이 끔찍한 거야. 나이스가 더 엉망인 무기를 팔긴 하지만 끈질김은 인정해야 돼. 계속 사라고 하니까 저 모습이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그가 떠날 수 있게 사주기로 하는군. 아마기에게 자금이 있는지 묻자 다행히 아마기는 돈이 있고 낭비가 아닐 테니 사라고 조언한다. 너무 신이 나서 성에서 뛰쳐나가다 온몸을 노출한 채 넘어진다. 떠나면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건다. 그녀는 너무 예뻐서 리암이 샀고 리암은 그녀의 몸에서 눈을 뗄 수도 없었다고 자랑한다. 브라이언은 상사가 몸에 혹해서 넘어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이 대화를 엿듣는다. 반면 야스시는 그녀의 말을 엿듣고 분노한다. 그 패티시를 가진 건 자신인데 왜 자신 대신 리암에게 그 패티시를 써서 즐기게 하냐며 분개한다. 다들 걱정하는 그 리암이란 녀석은 아마기의 무릎에 누워서 아주 바라던 황제의 쾌락을 즐기고 있겠지.